오늘은 짐 자무시 감독의 인터뷰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책 표지에 나는 단순한 것에 끌린다 라는 자무시의 말이 적혀 있고요. 그 인터뷰집 중에서 삶과 삶의 순간들이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피터 폰 바그, 미카 카우르스마키가 질문했습니다. 1987년도에 비교적 오래된 인터뷰네요. 당신 영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나요? 제가 만든 3편의 영화는 대체로 동일한 탄생 과정을 거쳤어요. 보통의 과정과 비교하면 거꾸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죠. 우선 이야기를 착상하고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것에 맞춰 배우를 고르는 대신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캐릭터, 전개해 나가고 싶은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요. 몇몇 배우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서요.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느낌의 배우가 등장할지 머릿속에 대략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 다음 그 분위기 그리고 배우들과 관련된 디테일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서 스토리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숫자가 적혀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면서 뭔가 형체가 나타나는 그림 그리는 놀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저는 어떤 특정한 스토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대략 한 1년 정도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은 다음 제 앞에 쫙 펼쳐놔요. 그럼 거기서 스토리가 떠오르죠. 대사와 개략적인 스토리는 무척 빨리 써내려가요. 먼저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대사를 쓰는 건 무척 쉬운 일이에요. 캐릭터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무의식적으로 듣고 재빨리 그대로 받아 적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확실하게 미리 정해놓진 않아요. 이후에 각각의 배우들과 리허설을 하면서 캐릭터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리허설을 하면서 즉흥성을 가미해요. 그러면서 배우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스토리가 바뀌기도 하죠. 리허설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긴 하지만 촬영에 들어가면 즉흥 연기를 지나치게 하지는 않아요. 단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이 단계에선 거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촬영을 해요. 즉흥적인 연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천국보다 낯선도 같은 과정을 거쳤나요? 예. 저에게 천국보다 낯선은 좀 더 개인적인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존 루리의 캐릭터, 그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이 당신의 모습, 그리고 당신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더욱더 가까워요. 다운 바일로와 비교해서요. 그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천국보다 낯선이 자전적인 영화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물론 존 루리 캐릭터에서 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다운 바일로의 미국인 캐릭터 2명에게서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로베르토. 그는 스토리의 중심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 두 사람, 잭과 잭을 소생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제 작품이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캐릭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천국보다 낯선은 존에게 영감을 받은 부분이 커요.
영화가 그의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영화의 분위기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썼죠. 또 다른 주요 캐릭터인 에스터 벌런트와 리처드 에드슨을 위해서도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하지만 처음엔 그저 30분짜리 단편 영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편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 느낌이 좀 달랐죠. 처음 30분 분량을 편집하던 무렵에야 비로소 나머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뭐랄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럼 처음에 단편 버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영화의 처음 3분의 1, 딱 그대로예요. 장편 버전으로 다시 편집을 했고 조금 짧아지긴 했죠. 뉴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첫 부분, 두 사내가 방 안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끝이 나죠. 당신이 자신의 캐릭터들에게 점점 더 호기심을 갖게 됐다는 게 쉽사리 짐작이 되는데요. 환경과 캐릭터들이 이렇게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는 영화는 무척 드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을 클리블랜드나 플로리다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분명히 흥미를 느꼈겠죠? 이렇게 다른 장소에 놓인 인물들을 보는 건 흥미진진합니다. 캐릭터들 사이의 긴장감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무척 색다른 과정이었어요. 첫 파트를 편집하는 동안에는 원래 그들을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반항에 몇 차례 나왔던 그 전망대에서 영화를 끝내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을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가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플로리다로 가는 게 더 어울렸죠. 플로리다가 조금 덜 신화적이고 연상되는 것도 더 적고 복합적인 게 덜한 지역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에서 플로리다까지 차를 몰고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린 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모텔에서 묵었죠. 그런데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 어디를 가든 모든 모텔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를 지나치게 신화적인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영화들이 바로 그 신화를 벗겨내는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캐릭터들의 본질적인 일상성을 드러내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것들이 가장 낯설죠. 많은 걸 연상시키고 많은 선입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고요. 저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을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까지 데려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아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오래된 호텔 같은 것들을 화면에 담을 수도 있었지만 전 그저 그들을 아주 일상적인 장소에 있게 하고 싶었어요. 저에게 다운바일로는 거의 동화에 가까워요. 상상 속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들죠. 천국보다 낯선에서는 조명이나 촬영을 일부러 수수하게 갔어요. 다운바일로가 상상의 느낌이 더 강하죠. 상상이 영화의 테마이기 때문에 로베르토 역시 뭔가를 상상하는 재주, 상상 속에서 사는 능력이 있죠. 천국보다 낯선은 그저 일어난 어떤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죠. 그 외에 다른 점은 없어요. 모든 걸 동일한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죠. 이탈리아인들은 직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에요. 이탈리아의 풍광 자체가 특히나 토스카나는 상상력의 문을 열어줘요. 교황의 처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중심이 왜 이탈리아에 있는지 쉽게 이해돼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기꺼이 믿을 법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로베르토는 진정한 토스카나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에 사는 한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로베르토를 처음 소개받았어요. 당시 저는 이미 존과 톰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었지만 아직 스토리는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로베르토를 보자마자 그에게 역할 하나를 맡기기로 마음먹었고 그 캐릭터에 대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메모하기 시작했죠. 영화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로베르토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영화상에서 그가 언어 문제로 고생하는 건 실제 모습 그대로예요. 비록 촬영 막판에 가서는 그를 말려야 했지만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영어를 배웠거든요. 때로는 뭔가를 엉터리로 말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어요. 미국 감독들 중에 어떤 감독이 배우와의 관계 측면에서 당신과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누굽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은 존 카사베츠예요. 그의 영화 스타일은 어쩌면 제가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그의 영화에선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즉흥 연기를 무척 많이 해요. 하지만 리허설도 역시 많이 하고 리허설 기간에 배우들과 무척 긴밀하게 작업을 하죠. 카사베츠의 영화에서는 배우들에게 뭔가가 일어나요. 다른 어떤 미국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때론 마틴 스콜세지의 초기작에서 몇몇 연기가 유사한 감동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카사베츠 영화만큼은 아니에요. 카사베츠의 영화는 다른 언어로 옮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영화 속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는 상당히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더빙을 하면 그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미국인이 아니라면 과연 그 모든 뉘앙스와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 아주 미국적인, 뭔가 아주 덧없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의 영화가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건 배우들의 연기였죠. 그리고 닉 레이 역시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저와 작업을 같이 하기도 했고 선생과 제자 사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닉은 배우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꽤 교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그저 일천할 따름이에요. 저는 한 시퀀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배우에게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쯤 되겠죠. 제가 그 점에서 배우들에게 그저 기만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닉은 배우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영화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했죠. 전 이유 없는 반항이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좋은 작품들도 있지만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죠. 엘리아 카잔이나 다른 감독들은 그와 같은 강렬함을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카잔이 제임스 딘과 함께 작업한 경우 일종의 클리셰적 요소들이 느껴지는데요.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카잔의 다른 많은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부분은 동시에 그의 재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카자는 멜로드라마 스타일의 어떤 신뢰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스타일은 판에 박힌 멜로드라마에 비해서 더 표현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여전히 멜로드라마에 두고 있었죠.
카잘은 배우들을 연출하는 데에서도 확실히 클리셰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영화의 제재를 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건 그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닉 레이만큼 흥미롭거나 창의적이지는 않죠. 그만큼 대담하지도 않고요. 카잔의 영화를 보면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을 관객이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닉 레이의 영화의 리듬은 워낙 교묘해서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감정의 분출이 찾아들지 미리 준비할 수 없게 만들어요. 당신은 닉 레이와 샘 퓰러, 그러니까 사실주의적 측면에서 볼 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무정한 두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척 감성적이고 또 로맨틱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닉 레이의 첫 번째 영화인 그들은 밤에 산다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영화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주의적이라는 말이 좀 탐탁치가 않아요. 저는 샘 퓰러와 닉 레이의 영화가 그렇게 사실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란 것 자체가 사실주의적이지는 않죠. 특히 닉 레이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건축과 같아요. 교묘할 정도로 솜씨 좋게, 무척이나 육중하게 건설된 건축 말이에요. 샘의 영화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덜 복잡한 방법으로요. 샘의 영화는 더욱 직관적이에요. 닉의 영화보다 지적이죠. 더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전 더글러스 서크도 무척 좋아해요. 당신이 카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영화의 소재들에 대한 그의 접근 자세 또한 클리셰적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바일로의 소재를 여타 다른 헐리우드 감독들이 다뤘다면 어땠을지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스토리를 비틀어서 완전히 상투적인 영화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영화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고 훨씬 더 복합적인 영화가 됐죠. 어쩌면 제 스토리가 더 단순할지도 몰라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더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삶의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한. 저는 새로 나온 미국 상업 영화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때마다 스크린에 보이는 것들보다 영화에 넣지 않은 부분들이 더 보고 싶어져요. 전 어떤 것들 사이의 순간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택시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흥미롭죠. 저는 늘 작고 평범한 것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관습적인, 상업적인 또는 빤히 들여다 보이는 스타일의 영화들이 도외시하는 그런 씬들을 쓰려는 경향도 그 때문일 거예요. 저는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하거나 비누 속에서 총을 빼내거나 케이크 속에서 쇠를 깎을 때 쓰는 줄을 찾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말이죠. 저에게 중요한 건 그들이 탈옥을 했다는 것이지 어떻게 탈출했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플롯이 너무나 명확한 영화를 볼 때면 언제나 그 시퀀스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더 관심이 가요. 천국보다 낯선의 그 암전은 독특하고 시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죠. 검은 화면을 대할 때마다 관객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느끼고 또 생각하고 보통의 영화에선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데 말이에요. 영화나 노래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든 아주 단순한 구조를 지닌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곤 해요.
저는 그런 것들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젠체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 천국보다 낯선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이제 막 서로를 떠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가 떠나자마자 남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있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미 늦은 뒤에요. 암전 부분은 영화의 규칙적인 호흡을 만들어 주었고 관객에게는 잠시 생각할 시간과 함께 방금 본 장면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어요. 비록 장면들이 워낙 단순해서 지적으로 소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도 말이죠. 또한 이 암전은 관객에게서 영화의 화면을 잠깐 빼앗아 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는 곧 영화의 주제인 무언가를 상실한다는 컨셉트와도 연결이 돼요. 암전 부분이 없었다면 영화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화의 첫 부분을 편집할 때 공동 프로듀서 가운데 한 분은 그 텅 빈 공간들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전 바로 그 점이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죠. 저에겐 씬들 사이에 텅 빈 공간이 필요했어요. 프랑스 속담 하나가 떠오르네요. 떠난다는 건 조금씩 죽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천국보다 낯선에선 죽음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이따금 등장합니다. 영화가 마음을 울리는 건 그 때문이죠. 일본어의 개념 중 마라는 게 있어요. 제대로 번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 공간을 나타내는 건데요. 번역을 한다는 게 정말 불가능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이 개념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몇몇 화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오즈나 미조구치 겐지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이 느낌, 다른 모든 것들 사이에 있는 무언가, 이 개념은 저에게도 무척 중요해요. 그저 암전만의 문제는 아니죠. 대화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천국보다 낯선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첫 파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두 사내가 맥주를 마시면서 방에 앉아 있는 장면이요. 에디는 윌리에게 에바가 떠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화면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이 느낌이 뭔가를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당신은 처음으로 아웃테이크에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그 아웃테이크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기도 하죠. 다운바일로에서 로베르토는 영화에서보다 사용하지 않은 많은 아웃테이크들에서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들은 쓸 수가 없었죠. 지나치게 웃겼거든요. 저는 늘 로베르토를 자제시켜야 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은 영화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죠. 만일 그 장면들을 영화에 넣었다면 조금 지나치다 싶게 코믹했을 거예요. 그의 캐릭터가 가진 감성도 결여되어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테이크를 여러 번 갈 때 어떤 식으로 변형을 주나요? 보통 저는 3번 정도 테이크를 가요. 때로는 한 번에 끝내기도 하고 때론 6번까지 갈 때도 있고요. 그건 촬영 조건에 달려 있어요.
때론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냥 딱 한 번 가고도 바로 이거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굳이 다시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비디오 모니터를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 아마도 그걸 사용하면 제 직관을 쓸 수 없게 되고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잠시 뒤에 모든 걸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 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저한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제가 배우들을 연출한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카메라를 위해서 연기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저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 될 거예요. 연출이란 직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촬영을 하는 동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들을 연출하는 법도 배우는 거니까요. 사운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가요? 제 사운드맨들은 고생이 많아요. 제가 와이드 숏을 많이 쓰고 또 무선 마이크를 쓰지 않거든요. 무선 마이크는 사운드가 좀 평면적이어서요. 늘 붐 마이크를 써요. 원근감을 살리면서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은 뒤쪽에 있고 한 사람은 앞쪽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같은 레벨로 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최대한 그 원근감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나중에 믹싱 단계에서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건 제 영화의 사운드 품질이 이쪽 필드에서 최고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뜻하죠. 하지만 전 촬영하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늘 원근감을 살리려고 해요. 그건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제 영화에 더빙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요. 다음 바일로의 경우는 프랑스어로 더빙하는 걸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로베르토가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더빙해야 한다는 것과 더빙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이 개봉하고 나서 반년이 지난 뒤부터 상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파리에선 오리지널 버전이 다른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을 때에만 더빙 버전을 극장에 걸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건 그저 실험 삼아 해본 거였어요. 전 더빙을 좋아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바뀐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가 하면 펠리니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얼굴과 목소리를 분리해서 가는 걸 택한 거예요. 그의 스타일이죠. 하지만 저는 장 마리 스트라우브가 생각하는 사운드 컨셉트 쪽이 가까워요. 그는 오직 현장에서 녹음한 사운드만을 사용하죠. 전 그렇게까지 엄격하진 않아요. 소리를 추가하곤 하죠. 하지만 후반 작업에서 사운드를 녹음해서 영화에 넣고 싶진 않아요. 어떤 영화들은 더빙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영화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배우에게서 영감을 받아 영화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걷어내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떻게 톰 웨이츠에게 다른 목소리를 입힐 수 있겠어요? 아직 프랑스어로 더빙된 버전을 못 봤지만 로베르토만 아니었다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듣는 건 꽤 흥미로운 일일 거예요. 프랑스어도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로베르토는 언어를 쓰는데 상당히 저돌적이에요. 이탈리아에서 그의 코미디는 언어에 기반을 두고 있죠. 언어를 마치 무기처럼 사용하면서요. 말을 기관총처럼 빨리 하고 악센트를 자유자재로 활용해요. 그래서 다음 바일로는 로베르토에게 꽤 색다른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 점이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 소통의 기본적인 요소를 강탈당한 거예요. 그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코미디 배우지만 역시 그의 강점은 언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족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그에겐 상당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는 그 상황을 마음에 들어 했죠. 개인적으로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상태를 좋아해요. 지난 석 달 동안 베를린에서 살았는데 일부러 독일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또 저는 일본을 즐겨 찾는데요. 그곳에 가면 거리의 표지판조차 읽지 못하죠. 그러한 경험은 제 상상력의 문을 열어줘요. 이런저런 것들을 그릇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하죠. 말하자면 제 상상력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15년 전쯤 파리에서 잠깐 살 때 어느 미국 청년과 아파트를 같이 쓴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도 프랑스어가 서툴렀죠. 저는 그 친구에게 말라르메의 시들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옮겨놓은 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물론 전부 틀리게 번역을 했죠. 나무를 나룻배로 추측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번역하는 행위에는 상당히 강력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프랑스어로 쓰인 성경의 몇 챕터를 읽었죠. 정말 근사했어요. 쓰인 내용의 절반 정도를 스스로 상상해야만 했죠. 저는 어떤 문화를 내가 오역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심리 상태를 좋아해요. 그 문화의 기반이 되는 언어를 모르는 경우 말이에요. 저는 다른 어느 예술가보다 시인을 존경해요. 그들의 작품은 번역할 수가 없죠. 그 작품들은 전적으로 그 문화와 언어의 특성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시는 무척 추상적이고 무척 부족적이에요. 오직 시인의 부족 구성원들만이 그 언어의 음악을 음미할 수 있으니까요. 음악이나 무성 영화와는 반대죠. 그것은 만국 공통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높은 수준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는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인들을 가장 존경해요. 언어의 문제들이 이 행성을 그토록 아름답고 낯설게 만들죠. 우린 모두 같은 행성에 살지만 누구하고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역사를 관통하며 몇몇 이데올로기적 해결책들이 제시됐지만 사실상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슬픈 사실의 이유이기도 해요.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경우처럼 말이에요. 그저 이론적으로는 작동을 했죠. 나름대로 전 지구적 규모로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부족적인 느낌에서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저에게 언어의 문제들은 가장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의미해요. 언어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들을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바로 그 점이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 당신의 영화는 우리 삶의 기초를 이루는 작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당신의 영화에서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농담으로 나타나는데요.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극한으로 밀고 간 영화도 흔치 않습니다. 그 점은 닉 레이가 느끼고 생각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닉 레이의 영화는
항상 아웃사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죠. 그는 자신의 모든 영화에 나는 이곳의 이방인이라는 가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미국에선 야망이라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아요. 야망이니 성공이니 이젠 아주 지겹죠. 물론 세상 어느 곳이나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좀 심한 편이에요. 전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배워왔어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이 경제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저는 정치인이나 은행원들보다 배관공이나 트럭 운전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전자의 사람들은 정말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이죠. 야망 역시 빤히 들여다보이고요. 저는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야망을 신뢰하지 않죠. 전 냉소적이기도 해요. 좀 더 어렸을 땐 꽤 정치적이었고 무척 이상주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이미 이 지구를 망쳐 놓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인은 탐욕에 있죠. 우린 참 많은 것을 파괴해 왔어요. 예를 들어 체르노빌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그들의 관심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행성은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대화라든가 누군가와의 산책 또는 구름 한 점이 지나가는 방식, 나무 이파리들에 떨어지는 빛 또는 누군가와 함께 담배를 피우는 일, 이러한 것들이 온갖 유식한 잡동사니 헛소리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일면 냉소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자신을 허무주의자라고까지 부를 생각은 없지만 저에게 이 행성은 정말 파멸 상태예요.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몇몇 작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해요. 아마도 100년 후에는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출지도 모를. 네, 여기까지가 짐 자무시의 인터뷰 삶과 삶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인터뷰였습니다.